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녹화 중입니다. 목표는 일단 선생님 5월 1일까지로 수업을 잡아놨어요. 5월 1일까지 수업을 잡아놓은 이유는 일단은 그때까지. 네, 거기 그때쯤에 아마 교육청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실시간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현장 계약은 언제 할지 이때쯤 발표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이때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수업 계획서에 있는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때까지는 수업이 잡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 마찬가지로 실시간 수업 진행하고요. 5월 1일 금요일이잖아요. 이때는 선생님이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걸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 띄워놓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수요일까지 교과서 진도를 다 끝내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 목차 쓰기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실시간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안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삼아서 논문 뭐 5개 찾기 이런 거 과제 내줄 거예요. 그런 것들 개별 활동해서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는 날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수업은 오늘하고 수요일까지로 진행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2030년대에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어렵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470톤의 화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물 무게, 이게 과제라는 거죠. 이 과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진 방식을 사용하자. 왜냐하면 정기적인 추진 방식을 사용하면 연료를 그만큼 적게 쓰기 때문에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도 8개월, 왕복 18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 사람을 태워서 화성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긴 여행인데 이걸 그나마 연료를 적게 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호면전이 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면전이 궤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타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체를 비롯한 쓰레기, 폐기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그걸 또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화성의 대기를 이용하면 역분사 없이도 감속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모둠이 지난 시간에 발표했고 오늘은 교과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8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18쪽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이 날 텐데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탐사선은 에어백, 유인우주선은 역분사. 탐사선은 여기서는 무인 탐사선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타지 않는 탐사선이 이미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여러 번 갔었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인우주선, 사람을 태워서 이제 화성을 보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무인 탐사선이 갔을 때는 에어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사람을 태우고 가는 유인우주선은 역분사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주제를 이 제목이 담고 있네요. 우리 한번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성 유인 비행에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게 많대요. 특히 근데 발사할 때와 착륙할 때는 충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에어백과 역분사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과서 5번째 줄 한번 보세요. 에어백을 이용해 착륙하는 방법으로 제목에서 봤듯이 에어백 먼저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착륙 방법이죠. 착륙하는 방법 첫 번째가요. 에어백을 이용하는 거래요. 에어백을 이용하는 착륙 방법은요. 쭉 내려와서 여러 가지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 방법에는 착지 후 어디로 굴러가게 될지 모른다는 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에어백을 사용해서 착륙을 하면요. 10m 이상 튀어오른대요. 로켓이요. 몇 번이나 이렇게 튀어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춘다는 거예요. 착륙할 때 이렇게 로켓이 튀어오른다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에어백은 무인 탐사선에 주로 여태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로켓 엔진을 분사해 감속하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방법이다. 이게 동그라미 두 번째겠죠? 착륙 방법 동그라미 2번. 로켓 엔진 분사에 의한 연착륙에서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난점이다. 아, 여기도 단점이 있네요.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소리잖아요. 로켓 엔진을 분사해서 감속을 하면서 착륙을 하면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화물 무게가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화성 유인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게 화물 무게를 어떻게 줄이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죠.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서 여기까지 내용이 하나가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던 내용 중에서 두 줄 내려와서 보시면 에어백은 주로 어디서 사용해요? 무인 탐사선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미 스피릿이나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무인 탐사선 에어백을 사용해서 착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어백을 써서 착륙시킬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는 유인 우주선은 이걸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에어백을 써서 착륙할 수 있는 크기는 스피릿이나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건 무인 탐사선이구나. 그럼 반대로 유인 탐사선은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유인 탐사선은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크다는 건 뭐예요? 중량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은 유인 탐사선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중량도 작기 때문에 이런 에어백이라는 방법으로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유인 우주선은 그렇지 않겠구나 라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 우주선의 경우에는 엔진을 분사시켜 연착륙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인 우주선도 연착륙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인 우주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내게 될 화성 유인 우주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에어백이랑 연착륙, 엔진을 분사해서 연착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화성에 보내게 될 우주선도 이 연착륙을 하는 엔진 분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탐사선은 에어백, 유인 우주선 역분사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시면 분홍색 하늘에 지는 푸른 저녁 노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내용도 정리해 봅시다. 분홍색 하늘에 지는 푸른 저녁 노을은 이건 지구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색다른 개성이 화성이 가지고 있는 개성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얘들아 지구는요 푸른 하늘이죠. 검은 하늘은 아니고 노을을 보려면 약간 푸르스름한 하늘에 노을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치, 뭐 붉은색, 주황색, 약간 노란빛을 띠는 그런 색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성은 지구랑 굉장히 환경이 다르구나. 잠시만요. 선생님 자꾸 수업할 때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지금 뒤늦게 들어온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들아 시간을 지켜서 와주세요.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 대기실에서 수락해달라고 메시지가 오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럼 피해가 가요. 5분 전에는 좀 와주세요. 거기 보시면 분홍색 하늘에 지는 푸른 저녁 노을은 그래서 화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다. 그런 개성 있는 자연 환경이다.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본문에서 15번째 줄이에요. 중간에 화성의 하늘은 불그스름한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유. 우리가 독서지문 같은 거 볼 때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 문제에서의 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수능 특강 독서지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들을 볼 때 특히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거 볼 때 뭔가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밑줄을 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성의 하늘이 붉은색으로 한 이유는요. 여기 나오네요. 먼지 자체가 붉은색을 띠고요. 먼지가 태양광에 포함된 붉은색 파장을 산란시키는 점이 원인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하늘이 붉은스름하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계속 밑줄 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저녁 노을, 한 줄 내려와서 저녁 노을이나 아침 노을이 푸른 이유는 화성의 대기압이 지구의 약 10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유 나오네. 그렇다면 저녁 노을이나 아침의 노을이 지구는 붉은색을 띠는데 왜 화성은 푸른색을 띠느냐? 대기가 지구에 비해서 대기압이 100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지구보다 화성의 대기가 얇다는 소리예요. 지구보다 화성의 대기가 얇아요. 이 말은 대기 밀도가 100배가 낮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럼 뭐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화성이 지구보다 대기가 아주 얇아요. 그러면서 대기 밀도도 100배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요. 낮에는 몇 도라 그랬어요? 1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를 때는 낮을 때는 영하 110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55도고 그 다음에 섭씨 영상 13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기가 얇기 때문에 추울 때는 너무 춥고 오를 때도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오르거나 아주 뜨겁게 오르거나 이런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기가 얇기 때문이구나.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쭉 내려가서 20, 21, 22번째 줄 한번 보세요. 20, 21, 22번째 줄. 태양광에 포함된 푸른색 빛이 그동안의 대기에 충분히 산란되어 지구의 낮 하늘처럼 푸르게 보인다.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밑줄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니 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성의 대기 중에는 기체 분자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가 얇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산란될 수가 없어요. 기체 분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침이나 저녁에는요. 햇빛이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산란이 되면서 푸른색 빛이 우리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냐? 위에 있는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햇빛이 비스듬한 각도로 돌아오는 만큼 대기 속을 길게 날아간다. 여기에서는 바로 아침이나 저녁 그 시간을 그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이어놓으시면 아침이나 저녁에는 빛이 각도가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산란이 이루어지면서 지구의 낮처럼 푸르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런데 이 환상적인 풍경과는 반대로 화성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너무 가혹한 환경이다. 그러면서 이 밑에는 선생님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기온 얘기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살기에는 혹은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기온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요. 산소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화성에는 95%가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인간은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산소는 몇 프로냐? 0.0 몇밖에 안 돼요. 0.01 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설명이 쭉 이어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의 깊게 볼 건 뭐냐? 이렇게 인간이 생활하기엔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넘어가서 보세요. 20쪽입니다. 20쪽의 두 번째 줄. 훌륭한 주거시설과 우주복이 있으면 지구에서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집에서 지내거나 방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선 승무원들은 화성에서도 따스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성은 인간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온도가 영하로 영하 170도까지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잖아요. 화성은 그래도 대기가 얇게라도 있는데 달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170도로 내려가고 영상으로 올라갈 땐 130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달 갔다 왔잖아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아늑한 인간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실내 공간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또 아까 산소 얘기 잠깐 했는데 화성은 산소가 대기 중에 0.01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산소통 메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태워서 화성을 보낼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면 화성에서 충분히 사람이 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거죠.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고요. 이제는 7모듬이 아니지 5모듬 친구들이 발표를 해야 돼요. 5모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준비됐어요? 발표자 누구예요? 네. 함수정이요. 수정이. 선생님이 이거 발대지 띄워줄 테니까 발표 준비 잠깐 하고 있으세요. 자, 봅시다. 자, 5모듬 발대지 띄웠어요. 시작하면 돼요. 저희 모둠이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페이지 21쪽의 두 번째 줄부터인데 그 네. 이유는 초속 100m의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소주제에 맞게 공통적으로 모래 폭풍을 견딜 대책과 그에 필요한 장비가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만끼리 의견을 나눴으나 의견 차이라고 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의견 차이를 적지 않았고 맞아. 왜냐면 오모듬이 발표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래 폭풍이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의견 차이가 발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그래. 그 다음. 세 번째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모래폭풍을 우리의 힘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힘들지만 상상으로나마 접근해 본다면 모래폭풍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모두만의 의견에 이게 얘기를 나누고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래폭풍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상상으로나마 접근해 본다면 모래폭풍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수정아? 이거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낸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뭐 윤지원의 의견에 공감을 했다면서요. 그럼 지원아 이게 무슨 맥락에서 아니 선생님이 뭐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모래폭풍에 대해서 이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 지문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솔직히 음. 저희가 이런 모래 폭풍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런 모래 폭풍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모래 폭풍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과학적이진 않지만 상상력으로나 창의력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어떤 뭔가 문제 해결 네.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모래폭풍이라는 걸 자체 사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봤기 때문에 상상하기조차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요. 그럼 뭐 이거 그렇게 뭐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봐도 되겠네. 방법적인 네.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아니요. 끝났어요? 네. 그럼 넘어가서 우리 오모듬이 지금 중요한 얘기는 잘했어요. 오모듬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목이자 주제이죠. 초속 100m의 모래폭풍.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거 과제예요. 지금 이 글쓴이가 이걸 과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과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모데이 발표한 이 20쪽에서 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이 모래폭풍이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합니다. 교과서 정리해봅시다. 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 몇 쪽이야? 20쪽 거기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 20쪽 보시면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이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람은 문제가 아니다. 바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지금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제로 제시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바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람이 초속 막 100m 이상 불어도요. 여기서는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바람일 뿐 지구에서처럼 막 사람을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가 뭐야? 바람이 아니라면 위험한 것은 모래야. 이게 과제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모래야. 왜냐면 모래 아래는요. 인간이 들이마시면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폭풍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해서 해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지. 제시도 여기서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거 문제야 어떡해 이렇게 하고 글을 끝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넘어가서 21조 모래 폭풍이 문제인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이게 이걸로 이어져요. 사용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래 폭풍이 인간한테도 해롭지만 이 모래 폭풍 때문에 여기 탐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농축되어 있는 이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디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밑줄 쳐보세요. 태양 전지판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크기의 4배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미리 크게 만든다는 거죠.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 폭풍,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태양 전지판의 크기를 일반적인 것보다 4배 정도로 크게 하자.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필터를 설치한다. 그건 당연하지. 왜냐면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우주선에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모래바람 속에 중금속 이런 인간한테 해로운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설치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주복을 세탁하기 위한 세차기 같은 기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모래폭풍을 만나거나 뭔가 탐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주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우주복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모래 바람으로 인한 물질들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 이건 그냥 세탁기랑은 다르겠죠. 그런 기계를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태양 전지판 등의 모래를 제거하는 와이퍼 등도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4배나 크게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와이퍼 같은 것들을 달아서 모래를 제거해 주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4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
오모듬의 내용이에요. 됐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요, 별건 아닌데, 아까 모래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래폭풍이 어떤 시점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느냐, 이때래요. 화성의 근일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의 근일점 부분에 오는 여기가 화성의 추분, 가을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성의 동지,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화성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화성의 근일점 이 시기에 모래폭풍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진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그 정도만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육모듬 차례예요. 자, 육모듬 발표자 네, 이유지입니다. 이유지. 자, 유지 발제지 이거 실어놨어요.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모듬은 공통적으로 23쪽의 네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 네, 무슨 내용이에요? 23쪽에서 화성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 로켓의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과 산소를 만들 가능성이다. 하나는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 가능성이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소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고 로켓의 연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로 잘 나뉘는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조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발표자는요. 로켓의 연료를 네. 화성에서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네. 연료를 지구에서 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연료를 화성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연료를 가져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성에서 연료를 만드는 게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고 갑자기 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소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화물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그 큰 과제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각기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이거 독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했어요? 계속?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22쪽의 15번째 줄인데요. 그래도 인간이 화성에 가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생물이 화성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대실험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찬성을 했던 친구들은 인간이 직접 가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인간이 화성을 가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을 든 친구들은 인간의 가치가 이제 대실험인데 그것에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잘했어요.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어떤 문장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판단할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모두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부분은 22쪽의 22번째 줄에서 25번째 줄과 22쪽의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이었습니다. 22쪽이 22번째 줄부터 25번째 줄은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이해가 쉽지 않았고 그럴 수 있지.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은 많은 방법 중 굳이 암석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하고 가면 일단 그 22쪽의 22번째 줄에서 25번째 줄은 이거는
중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중력을 100으로, 지구의 중력을 100으로 본다면 달은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성은 38%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보면 이 줄글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의 차이가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연료랑 연관이 돼요. 중력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극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엔진의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실어야 되는 거고, 반면 달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화성이 달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2배 정도 된다는 거는 중력이 2배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는,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중력이 그만큼 약하잖아요. 지구의 17%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조금만 써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은요, 달보다 2배 정도 중력이 크고요. 지구에 비하면은 38%니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달보다는 강하지만 지구보다는 훨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화성에서 쏘아 올릴 때 연료가 조금밖에 안 든다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림 칠하고 비교하면서 이해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면 그림 칠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설명 있잖아요. 그걸 읽고 이해하면은 그래도 이게 결국 중력의 차이 때문에 연료의 양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 무게에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페이지에요. 22쪽에 10번째 줄에서 11번째 줄에 왜 암석을 채취해야 수집을 해야 되냐. 왜냐면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한 게 암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암석을 분석하면 여기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그 물질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게 암석이기 때문에 암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끝났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바로 교과서 정리로 갑시다. 자, 교과서 우리 오늘 목표가 6모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치? 너네들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넘어가서 22쪽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한 김에 정리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2쪽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이 화성에 가는 일 자체가 큰 실험이다.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째 줄 한번 보세요. 초기 임무에서 우주 탐사기기를 설치하거나 암석을 수집한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가든 아니면 탐사선을 보내든 간에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주 탐사 기기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있는 암석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우주 탐사 기기 설치하고 암석 수집을 가는 거는 굳이 인간이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기계가 충분히 탐사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인간을 이렇게 굳이 태워서 화성에 보내려고 하느냐. 기껏해야 가서 하는 게 뭐야. 우주 탐사 기기 설치하고 암석 수집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쭉 내려오세요. 14번째 줄. 과학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말하면 많은 일은 로봇 탐사선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 화성에 가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생물이 화성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화성 유인 탐사선의 의의가 되는 거죠. 화성 유인 탐사선의 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2번째 소제목이었어요. 화성에서 이륙할 때 필요한 연료는 화성에서 조달한다. 거기 20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중력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발사할 때 필요한 연료가 적어도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육모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나와요. 그 밑에 22번째 줄부터. 우주선이 지구의 표면에서 발사되어 지구를 선회하는 궤도에 진입하려면 초속 7.91km까지 가속해야 된다. 이에 비해 달의 표면에서 발사되어 달의 선회 궤도에 진입할 때는 초속 몇 킬로미터까지 가속하면 된대요. 1.7km죠? 그러니까 얘들아 7.91km가 지구라면 달에서는 1.7km까지만 가속하면 된대요. 그럼 그만큼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가 적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달이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이라는 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달이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23번째 줄에 그림 7 있잖아요. 이거 지구, 화성, 달 크기 및 중력 비교한 거 있죠? 보세요. 지구는 초속 7.91km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달 아까 몇 킬로라 그랬어요? 1.70km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냐? 중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구 보면 지구, 화성, 달이잖아요. 중력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요.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 로켓을 지구 표면에서 이륙을 시키려면 초속 7.91km로 엔진이 가속이 돼야 되고 달은 1.70km로만 가속이 되면 로켓을 표면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화성은 보세요. 중간에 있잖아요. 크기도 중간이고 그 다음에 중력도 지구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38% 정도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얘는 초속 3.59km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는 연료가 덜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이해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쪽으로 가세요. 23번째 줄, 두 번째 줄 23쪽의 두 번째 줄 화성 유인 비행에서 지구에서 가지고 가는 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해. 그래 여러 번 얘기했잖아. 아유 지겨워. 한 줄 내려와서 화성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 로켓의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연료를 실어가지 않고 화성에서 만들 수 있으면 그만큼 연료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물을 줄이는 거잖아요. 연료가 차지하는 게 제일 크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든대요? 첫 번째,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과 산소를 만들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 가능성이다. 이걸 가지고 배합을 해서 연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용모듬이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화성의 자원을 사용해 연료를 조달할 경우에는 연료를 만드는 공장 설비를 먼저 화성에 보내고 연료가 만들어진 뒤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보낸다.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면 이 그림은 그래서 아까 22쪽에 23번째 줄부터 25번째 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 자료였습니다. 여기까지. 끝. 됐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여기까지 다 했고 수업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칠모듬 하면 되는데 칠모듬 아까 모여갖고 했잖아요. 발표 준비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칠모듬 발표하고요. 칠모듬이 한 얼마 내용 되지 않아요. 24쪽에 내용 교과서 정리 선생님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만 조금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면 됐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잠깐 뭘 보시냐면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일단 주제는 이거예요. 화성 유인 비행을 실현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들 소논문이라든지 아니시면 단미의 해운 같은 거 글 썼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뭔가 과제나 어려움을 먼저 제시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글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게 지금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서 과제가 첫 번째가 뭐냐? 470톤이나 되는 화물 운반하는 게 최대 과제야. 근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한대요? 전기 추진 방식.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연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 호만전이 궤도 2가지 방법도 제시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로켓에 타고 가기 때문에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대요. 이게 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결국 화물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화성이 대기 이제 상륙을 할 때 에어로 캡처라든지 직접 대기 돌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결국 뭐냐면 연료예요. 직접 대기에 돌입하든지 에어로 캡처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연료를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분사 방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착륙하는 거, 정기적인 추진 방식, 연착륙 이거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연료 문제였어요. 연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고민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 과제 첫 번째 화물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그거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성의 자연환경 얘기예요. 오늘 봤죠? 화성의 자연환경은 지구랑 아주 달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해결하는 방법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과제 세 번째 자연환경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모래폭풍 얘기예요. 이 모래폭풍 어떻게 할 건데 바람이 초속 뭐 120km로 부는 거 화성에서는 별 문제 안 돼. 그냥 기분 좋은 바람일 뿐이야. 그냥. 그런데 모래폭풍은 문제가 달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랬더니 해결하는 방법도 4가지 제시했었죠. 그러면서 화성 유인 탐사의 의의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화성에서 이륙할 때 필요한 연료는 화성에서 조달하자. 왜? 가능하거든. 그러면서 연료를 그만큼 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것도 연료 줄일 수 있잖아? 그럼 화물 줄이는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감을 잡으면 돼요. 우리가 단지 1단원에서는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주제를, 과학적인 주제였지만 주제를 잡고 글을 써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연구하고 풀어내는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라는 이 큰 틀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정리를 한 거죠. 주제, 과제, 해결책, 과제, 해결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에는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지금 녹화해서 올릴 생각인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성 유인 탐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안 되고 글을 쓴다면 어떤 개요로 어떤 목차로 글을 전개할 것인지 이런 식의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런 식의 목차를 쓰는 것까지는 시각국어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필요하면 발표도 듣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생기부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심화국어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것과 진로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과제 내주면 잘 따라와서 우리가 가자. 이왕이면 현장 수업할 때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현장 수업이 계속 늦춰진다면 이거를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다음엔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칠모든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기 문제 좀 간단한 거 정리할 거 좀 하면서 다음에 목차 쓰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저 어떤 친구한테 끝나고 좀 남으라고 했는데 그 친구만 남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가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수요일 날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